네, 11월 10일 기분제 뉴스인 두 번째 코너 특검 캐비넷입니다. 검사 출신 김용남 의원님과 함께 특검 이슈에 한 발 더 깊이 있게 들어가 보는 시간인데요. 오늘 또 다른 명예특검으로는 신용환 대통령 직속 지방위원회 부위원장 모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용령 커플이기도 하시네요. 저희가 그렇죠. 과거에 용감한 두 분이라고 많이 모셨는데 오늘도 털어야 될 이슈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특검에 앞서가지고 지금 검찰발 이슈가 너무 주말 내내 시끄러워서 두 분이 좀 제대로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먼저 이 항소 포기를 했다라는 것에 대한 의미가 각각 다르게 해석이 되고 있는데 좀 하나하나씩 짚어주시겠어요? 일단 1심에서 김만배, 유동규 예. 등 5명에 대해서 중형이 선고가 됐죠. 예. 그러니까 검찰 구형량보다 더 나왔어요. 굉장히 이례적이긴 하죠. 1심 선고 형량이. 그런데 문제는 중형이 선고됐습니다만 배임죄를 비롯한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단 말이죠. 근데 이 부분에서 검찰이 항소를 할 거냐 말 거냐를 일주일 안에 결정을 해야 되는데 막판에 이제 항소 포기로 결정이 되면서 이제 항소 포기라는 거는 항소장을 제출 안 한 게 항소 포기가 되는 거죠. 예. 항소 포기서를 따로 제출하는 절차는 없고 일주일 이내에 항소장을 내지 않아서 항소 포기가 되면서 근데 이제 두 가지 점이 이슈화가 크게 된 겁니다. 첫 번째는 수사팀은 항소 의견으로 냈다. 그리고 항소 포기가 이루어진 다음에 서울중앙검사장이 사표를 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건 명백히 뭐랄까요? 수사팀을 비롯한 적어도 서울중앙지검의 의견은 항소였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의미가 그러면 항소 포기가 맞았냐 항소를 하는 게 맞았냐. 근데 선고 형량으로 보면 검찰의 구형량 이상으로 나왔기 때문에 항소 포기를 할 수 있다 하는 게 맞다라는 의견과 통상 무죄가 일부분 나면 일부라도 무죄가 선고되면 항소를 해왔다. 그렇기 때문에 항소를 하는 게 맞았다라는 의견이 지금 대립하고 있는 건데 이거 꽤 오래 갈 것 같아요. 꽤 오래 간다. 네. 신용환 교수님. 자기들 연습 많이 했잖아요. 익숙하잖아요. 즉시 포기. 연습한 심우정 대로 때. 이어서 계속 하는 거 아니에요? 농담입니다만 기승전 여전히 이재명 대통령 되기 전이나 이후나 그들이 온통 포커스를 맞추는 건 이재명 대통령이죠. 법리를 다 떠나서 그렇게 즉시 포기, 빛의 속도로 포기하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 그러면 선택적 기소, 선택적 정의와 공정, 우리 온 국민이 윤석열에 대해서 분노하던 거잖아요. 그러면 선택적 발끈. 네. 지금 검찰이 하는 행태들은 선택적 발끈이다. 발끈이죠. 자기들이 왜 그때는 그러면 발끈 안 했습니까? 지기현 재판부에 대해서. 윤석열 그 당시에 이제 구속 취소 결정했을 때 말씀하신 3월 거죠? 달. 올해 3월 달에 왜 그때는 발끈 안 하고 지금은 발끈합니까? 그리고 심지어 이제 아주 막내 그룹에 있는 그런 검사들이라든지 위에 검사장들까지 이런 거는 이게 검사 독일체 원칙이에요. 검사 출신 우리 계시지만 이런 때는 정말 동일체가 잘 되는 것 같네요. 그래서 그들은 이걸 통해서 어떤 흑화된 이미지, 악마화된 이재명 대통령 이미지 이런 것들 거기에 이제 더 나쁘게 언론까지 언론 보세요. 일면에 7,000몇억 고스란히 김만배 등등이 먹게 생겼다 이런 걸 뽑잖아요. 조선일보 보도이긴 합니다. 네네. 그래서 여전히 그들은 그 연장선상에 있다. 선택적인 이런 정의와 공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보도가 틀렸다라는 의미이신 거죠? 틀린 게 아니라 관점을 그렇게 돌린다는 거죠. 지금 중요한 건 항소에 다들 포커싱을 하고 있는데 항소가 아니죠. 그들의 조작 기소가 중요한 거죠. 애초에 기소가 틀렸다. 그 부분에 물타기가 되고 있잖아요. 그거를 자기들 조직 논리로 오히려 핍박받는 어떤 그냥 모양새를 지금 연출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검찰 내부 분위기 좀 진짜 어떻습니까? 목소리를 내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이 수사와 관련된 사람들인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검찰 내부적으로는 통상 일부 무죄가 끼어 있으면 항소를 해왔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항소를
했어야 된다라는 분위기가 분명히 있는 건데 방금 우리 신 위원장 얘기했듯이 이게 원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직위원 재판부의 윤석열 피고인에 대한 구속 취소에 대해서 그때 심우정 검찰총장이 즉시항고를 포기했단 말이에요. 그때 들고 일어났어야지. 그때 들고 일어났으면 지금도 항소했어야 된다고 들고 일어나는 게 맞아. 예. 이게 일관성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그 욕먹을 상황이 된 거예요. 이제 그때 예. 왜 가만히 있었냐. 저도 그건 이해가 안 돼요. 아니 당연히 즉시항고를 그때 했어야 되는 상황. 그때 할 거라고 저희랑 방송하시면서 말씀하셨었어요. 근데 안에서 말이 안 돼. 이게 놀라셨잖아요. 즉시항고 포기가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단 말이야. 근데 모르겠어요. 지금 뭐 네. 엉망진창이죠. 지금 사실은 엉망진창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안타까운 점은 1심이 생각보다 중형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예. 배임죄 부분을 비롯해서 꽤 많은 부분은 무죄라고 판단을 하면서도 형량을 높게 선고했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어차피 항소심에서 다퉈야 될 부분이에요. 예. 그러니까 피고인들은 다 항소를 하잖아요. 그렇죠. 이미 했죠. 그러면 기왕 항소심을 해야 되는데 이게 최종적으로 대법원의 판단까지 받아서 1심에 무죄 나왔던 것이 정말 우리나라 최고법원인 대법원의 판단에 의해서 이거는 배임은 안 된다라고 그 최종적인 대법원의 무죄 판결이 있었다면 일부라도 그럼 이제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예, 뭐 시비 없이 그냥 딱 그렇죠. 무죄니까. 그리고 배임죄가 원래 어렵거든요. 죄가 어려운 죄예요. 그러니까 검사 생활을 꽤 오래 한 사람도 어떤 개별 사안을 놓고 이거 배임죄가 되냐 안 되냐를 놓고 따지면 의견이 갈릴 때가 꽤 많아요. 배임죄가 그만큼 어려워 사실은 좀.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법원의 최종 판결로 무죄가 확정됐다고 하면 그냥 논란 없이 깔끔하게 정리가 될 수 있었는데 이 1심 판단에 대해서 항소 포기로 해서 이제 무죄 선고된 부분은 무죄 확정이 돼 버린 건데 이게 뭐 그냥 항소하고 그 다음에 상고까지 해서 대법원 확정이 나도 크게 결론이 안 바뀌었을 부분 같은데 이게 1심에서 이렇게 확정되는 거는 글쎄 반대 측에서는 이제 승복 안 하겠죠. 울고 싶은데 이제 뺨 때려 달라 하고 기회만 엿보고 있는데 뺨 때려 줬다. 고맙다. 땡큐 하면서 이제 검찰 입장에서는 그런 형국이죠. 사실은 이제 자 그때 즉시항고 포기할 때 즉시 포기라고 우리가 하도 이제 어이없어서 뭐 이렇게 농담처럼 했지만 이프로스라는 데에 누가 발끈하고 진짜 정의의 목소리를 낸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지금 막 낸다는 거 아니에요? 엄청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죠. 예. 또 그거 말고도 수도 없는 건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때는 그러면 뭐 한동훈 씨 같은 경우는 검찰이 뭐 극단적인 용어를 쓰면서 했던데 그러게 참 그 단어를 쓰는 게 참 적절한가 싶긴 한데요. 예. 이미 검찰을 언제 죽었습니까? 자기들 콜검 소리 들을 때 이미 죽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표현대로라면요. 지금 그 지적대로라면 그땐 진짜 죽은 거잖아요. 그 김건희 씨 수사할 때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예. 그러면 지금 이 항소 포기와 이 뉴스의 주인공이 누구냔 말이에요. 이게 완전히 본말이 전도되는 건데 그 여러 사람이 등장을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데 이 항소 포기를 갖고 논란을 하는 거에 주인공이 누굽니까, 지금? 이게 본질이잖아요. 네. 이들이 지금 노리고 하는 주인공은 권력이 정권이 이렇게 바뀌고 했어도 이재명 대통령이잖아요. 유동규가 주인공입니까? 여기서 그 김만배 뭐 저 남욱 씨가 주인공입니까? 그래서 완전히 이거는 본말이 전도되고 헛다리 짚는다. 어차피 넘어질 거였어요. 그런데 내가 어차피 넘어져 있는데 쟤 때문에 할 수 없이 내가 어쩔 수 없이 넘어졌어라고 핑계를 자꾸 밖으로 돌리고 있는 그런 형국이죠. 그 7천억 추징 관련해가지고 댓글창에 이미 토마토 온에어님이 조선일보가 보도한 금액은 따지자면 매출 총액이고 매출 총액을 도박도 아니고 전부 추징하는 게 말이 되냐 이런 지적을 해주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항소를 포기함으로써 7천억을 포기하게 됐다라고 하는 주장이 틀렸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우리 김용남 의원님이 검사 출신이신데 그 주장은 한번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조금 오해가 있을 것 같은데 그 대장동 매출은
결국엔 분양 대금이 매출일 텐데 그 훨씬 더 많죠. 그보다 훨씬 더 많죠. 검찰이 추징하자고 했던 그 금액이 이제 그렇게이고 이제 그 중에 일부가 인정이 돼가지고 김만배 같은 경우에 400억 원대 나온 거지 않습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매출 개념은 아니고 그러니까 배임죄와 관련한 범죄 수익금이 그거였던 거죠. 그러니까 검찰이 구형한 검찰이 이렇게 추징을 해달라고 주장했던 범죄 수익이 그 금액이었던 거고, 근데 그게 배임죄가 무죄가 나면서 그 상당 부분은 그냥 무죄가 나면 그 부분은 추징할 수 없으니까 빠졌던 것이고 이번에 항소 포기가 되면서 그냥 확정된 거죠. 그거는. 조선일보 그 이제 금액으로 자극적으로 하면서 관점을 돌리는 이제 그런 부분에 또 분노를 하게 되는 건데요. 그 금액이 얼마냐를 떠나서 뭐 몇천억 하니까 굉장히 자극적으로 오잖아요. 몇백억 하고 이제 그 금액의 차이가 갭이 워낙 크니까 그거를 저 범죄자들한테 마치 정권에서 퍼주는 것처럼. 그러면 수사할 때 중요하게 이제 어떤 범죄 수익 같은 몰수 추징 보전을 했을 거 아니에요. 해놨을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성남개발공사에서 그걸 하고 있잖아요. 이미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결국 그건 민사를 통해서 이제 뺏어 와야 되는 거죠. 당연히. 그게 절차가 진행 중에 있고 오늘 정성호 장관도 그 부분을 분명히 얘기를 하잖아요. 지적을 하잖아요. 안 하는 게 아닌 거죠. 하고 있는데 마치 봐줘서 그들에게 어떤 불로소득처럼 그 수익을 앵겨주기 위해서 정권에서 이러는 것처럼 한 가지만 한번 짚어볼게요. 정성호 장관이 개별건에 지시를 해서 만약에 노만석 그 지금 검찰총장 대행이 만약에 그렇게 해서 중앙지검에 내려가서 했다. 그러면 앞으로 지금 이재명 정권은 노만석 씨한테 질질 끌려갈 수도 있겠네요. 만약에 진짜 그런 식의 그들의 논리라고 그러면 왜 그 사람이 이렇게 시켰어요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럴 리가 있습니까? 이 내란을 딛고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서 정상화, 비정상을 정상화로 가고 있는 그러니까 그들이 늘 자기들이 했던 거에 그 논리 연속선상에 남을 재단하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죠. 네, 노만석 대행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입장을 밝히고 있죠. 본인이 결정했다라고 이야기를 이미 했기 때문에 뭐 그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야기가 필요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뿐만 아니라 대통령실에서도 방금 나온 한겨레 단독 보도에 따르면 대장동 항소포기는 사후에 보고받았다라는 식의 보도가 나오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구조상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서면지가 있었어야 되거든요. 원래는 법무부 장관이 특정 사건에 대해서 지휘를 할 때는 검찰총장을 상대로 서면으로만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구두 지휘가 불가능해요. 검찰청법에. 근데 서면지가 없었기 때문에 노만석만 바보 됐지. 네, 노만석 대행은 본인이 결정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하도 이제 저희가 뭐 보고 논란 가서 뭐 보고 놀란다고 이게 이제 하도 이렇게 이상한 걸 많이 겪다 보니까 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 대행 등등이 다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시각도 있더라고요. 뭐냐면 결국 이 논란이 계속 될수록 대통령을 포함한 정권에 이제 부담을 주는 거죠. 마치 정권에서 어떤 나쁘게 하려고 이렇게 한 것처럼 자꾸 논리를 그렇게 몰고 가니까 그래서 일부러 검찰에서 그 틈바구니를 만들기 위해서 짜고치는 거 아니냐는 그런 지적을 하는 분도 있긴 합니다. 네, 뉴스를 좀 더 꼼꼼하게 덕분에 볼 수 있게 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저희가 오늘 특검 캐비닛이니까 그럼 슬슬 좀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혹시 더 우리 김용남 의원 덧붙이실 말씀 있으신 건 아니죠? 네, 이번 주 특검 캐비닛은 사실 지난주 금요일에 나왔던 내용인데 이게 대장동 1심 재판 때문에 좀 상대적으로 묻힌 감이 있어요. 예, 이 이슈 한번 저희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어봐 주실까요? 앞에 놔주세요. 네. 네. 짜잔. 참 전 국민이 명품을 계속 공부하게 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로저 비비에라고 하는 가방도 김건희 씨 압수수색 과정에서 추가로 나온 거라는데요. 이게 그냥 명품이 아니라 김기현 전 당대표의 배우자가 줬다는 게 핵심인 거죠.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들은 어떻게 그렇게 브랜드를 잘 알아요? 정말 이름도 외우기도 어렵고 뭐 솔직히 처음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또 주목해서 봐야 되는 전혀 번외의 포인트는 압수수색을 하면서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왜 기존에 지금 코바나나 아크로가 한두 번 압수수색 당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왜 이번엔 나와요? 지난번에는 왜 없었어요? 왜 그런 거죠? 아무도 그 지적 안 해요? 예전에 압수 목록에 예. 없어서 차마 봤는데 못 건드렸다가 있을 수 있고 예. 또는 그날 아크로 문을 열어준 게 유경옥 비서예요. 예. 코바나를 열어준 게 이제 정지원이라는 비서인데 그러면 없던 걸 단대 있던 걸 가져왔다. 여러 가정이 가능하잖아요. 왜냐면 여러 차례 압수수색을 분명히 했잖아요. 어디 딴 데 검찰도 놔뒀다가 했었잖아요. 이제 아니, 압수수색 안 할 것 같으니까 다시 갖다 놓은 건가요? 그럴 수도 있고 예. 어떤 그들의 어떤 관점을 돌리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방편이 있을 수 있겠죠. 뭔가 예. 암수가 있을지도 모르는 예. 거죠. 왜냐하면 컨테이너 2개 중에 하나가 지금 없는 거잖아요. 예. 등등등. 그래서 전혀 번외지만 그런 것들이 명확하게 밝혀질 때 왜냐하면 이게 검찰의 저기를 꼬집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존에 분명히 있었는데 왜 네. 이제서 이게 나오느냐. 모른 척했던 거 아니냐. 실제 이제 제가 몇 달 전에 그 제보 받고 어떤 이야기를 한 게 있었는데 행거 명품이 가득 찬데 행거가 있는 그 방 사진이 나온 게 있다고 이제 제보를 받은 게 있었단 말이죠. 예. 그럼 특검은 알겠죠, 그게. 행거에 명품이 가득하다고요? 네네. 그러면 옷인가요? 그게 뭐 옷도 있고 뭐 있겠죠. 저는 그 사진을 보진 못했습니다. 말만 들었는데. 그러면 그게 아크로일 수도 있고 제3의 어디 다른 쪽에 있을지도 모르죠. 어쨌든 그렇게 지금 나오는 양을 보면 상당한 양이 있다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전혀 본질적인 건 아니지만 이런 부분이 오히려 본질만큼 중요할 수도 있다. 예, 그때 압수수색 안 하고 왜 지금 나왔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 김용남 의원님이 추정하시기엔 어떤 부분이 모르겠어요. 있습니까? 이거를 이제 그 지금 이 시점에 푸는 건지 아니면 정말 최근에 압수물이 이제 그 물건이 발견된 건지는 알 수 없죠, 사실. 예. 이제 시기를 조절해서 지금 이 시점에 이거를 푸는 가능성도 있거든요. 근데 참 다양하게 받았다는 생각이 들고 정말 이번에 처음 들어본 브랜드가 왜 이렇게 많아요. 로저 비비엔 저도 처음 들었고 뭐가 이렇게 이름이 어려워 외우기가 매번 뭐가 나올 때마다 예. 특히 제일 긴 거 있잖아 막 반클리프 앞에 그게 제일 잘 까먹어요 자꾸 외워도. 근데 이거 얼마짜리인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 최재형 목사 동영상에서 확인을 했잖아요. 주면 그냥 다 받는다. 누가 주든 뭘 주든 다 받는다. 예. 그러니까 저런 게 한두 개가 아닐 거고 지금 김건희 관련한 수사에서 조금 아쉽게 생각하는 거는 저렇게 주면 받잖아요. 목걸이가 됐던 백이 됐던 구두가 됐던 다 받는단 말이야. 그러면 저렇게 물건으로 명품만 받았을까? 아니 저 명품은 극히 일부일 테고 사실은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죠. 아니 우리가 명절 때 부모님한테 선물 드릴 때도 뭐 사드릴까요? 그럼 대답은 뻔해. 귀찮아 하지 마. 그럼 가장 좋은 선물은 뭐예요? 현찰이지. 그러게요. 현찰은 티도 안 나고 사실 뇌물로 주기에는 가장 지금 그리고 샤넬백도 얼마나 사실은 번거로웠어요. 바꾸고 샤넬백을 줘서 받긴 받았는데 뭐 내 이 모델보다 내가 마음에 드는 모델은 다른 거야. 그러면 또 유경옥 행정관 보내서 바꾸고 거기서 전화 통화하고 뭐 이런 그 귀찮은 절차를 거쳤잖아요. 근데 그냥 깔끔하게 돈으로 주면 그 돈 갖고 내가 가장 마음에 드는 거 그냥 사면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 부분이 분명히 더 클 텐데 이게 아직 안 드러나는 게 조금 아쉽죠. 지금 말씀에 이어서 시점도 중요하죠. 이게 3월 8일 2023년 3월 8일이에요. 그 3일 전에는 저기 가서 윤석열과 함께 가서 명성황후 그 충소에 가서 있었죠. 3월 2일 날은 국립 그 고궁박물관에 가서 3월달 정말 바빴네요. 봤죠. 그때 이제 여러 아마 머릿속에 구상이 있었을 거예요. 당대표도 우리가 원하는 사람으로 바꾸고 이제 진짜 장기 집권할 수도 있다. 여러 머릿속에 있었겠죠. 그런데 이걸 준 시점을 보면 요 이름 또 까먹었네. 로저 비비엔. 저거를 당대표 된 다음에 줬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이런 뭐 사람들이 뭐를 청탁하고 뭘 할 때는 앞에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말씀대로 과연 저것만 있을까? 앞에 뭐가 있을지 모르죠. 그건 알 수가 없죠.
서희건설 때 어떻게 해요? 뭘 주면서 청탁하잖아요. 그랬죠. 앞에 주면서 청탁하잖아요. 그 확실히 부탁할 때 먹히는 건 앞에 아직 안 됐을 때 줘야 먹힐 거 아니에요. 그렇게 본다면 이유 없이 아무것도 없는데 또 그 사람을 뭐 무조건 밀었다? 그것도 또 퀘스천이 있을 수 있겠죠. 예, 실제로 저 로저 비비에를 김건희 씨가 공적 자리에 들고 나온 게 2022년 10월달 G20 때거든요. 그러니까 당대표 선거 전에도 저 가방을 들고 나왔었었는데 네, 네. 그러면 과연 그 감사 편지가 저 가방과 함께 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들긴 들어요. 저도 그러니까 과연 저것만일까라는 좀 합리적 의심을 하게 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되기가 좀 어려운 건가요? 현금이라서요? 아니 그러니까 그 아직 발견을 못했을 가능성이 높고 제가 보기엔 이제 그 현찰은 우리가 보통 5만 원권 생각하는데 이것도 사실 액수가 커지면 부피가 상당합니다. 보관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보통은 근데 이 뇌물을 계좌로 주고받는 경우는 대단히 드물기 그렇죠. 때문에 네. 우리가 생각하는 통상의 은행 거래 외에 뭐가 있을 가능성이 있겠죠. 아, 뭐 비트코인이에요? 코인이 제일 먼저 떠오르죠. 근데 가상화폐로?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거의 전 국민이 다 알아. 저 여자는 주면 받는다. 근데 저 여자가 모든 결정권을 사실상 다 갖고 있어. 그렇잖아요. 뭐 인사가 됐던 뭐가 됐던 결정권을 사실상 다 갖고 있는 V제로야. 그러면 내가 이걸 줬을 때 내가 받을 수익이 훨씬 클 것이 예상되면 주려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었겠냐고. 와. 근데 명품만 줬다? 그 사람들이 다? 그건 확률적으로 거의 희박하죠. 제로지 그럴 확률은. 정말 본인들 입장에서 예의가 명품 정도였던 건가요? 그건 예의고 실제로 대가는 따로 있었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대단히. 근데 그걸 자기 명의의 은행 계좌에는 넣어놓을 수 없으니까 뭔가 좀 머리를 굴리지 않았겠어요? 해명이 더 화를 불러 일으켰죠. 사회적 선물이다라고 했죠. 그러면은 돈 없는 사람은 사회적 인사 이런 거 하기는 어렵네, 그죠? 예의 차리기도 어렵고, 예, 한 100만 원대라고 김기현 의원이 밝히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일반 서민은 예의 차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사회적 선물이라뇨, 뇌물이죠. 반사회적 뇌물입니다. 사회적 선물 아니고 분명히. 판사 출신이라서 저렇게 말하는 네, 건가요? 실제로 형사처벌 받지 않기 뇌물죄를 위해서? 벗어나기 위해서 네. 이제 부인을 통해서 부인 대 부인. 근데 그 부인 제로인데 원래 뇌물죄가 돼야 되는데 뭐 이미 법리 다 따져서 용어 하나하나에 신중을 기해서 한 거겠죠. 참 이 법을 잘 아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걸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하게 되네요. 네, 김건희 씨 이야기에 이어서 윤석열 씨 이야기를 좀 해보면 윤석열 씨는 오늘 추가 기소가 됐는데요. 사실 이것도 굉장히 놀라울 일입니다. 외환죄 관련해 가지고는 이적죄로 지금 윤석열 씨에 대한 이제 특검이 추가 기소를 한다라고 하는 건데요. 요 의미를 좀 먼저 김용남 의원이 해설해 주시겠어요? 통상 외환에 관한 죄, 그러니까 외환이 이제 달러 얘기하는 게 아니고 외국으로부터 이제 환란을 유치한다는 의미의 외환 유치죄가 제일 무거운 죄인데 이거는 구성 요건이 상당히 까다로워요. 이게 외국과의 통모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통모는 모의를 같이 했다는 의미잖아요. 근데 지금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고 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북한과의 공모가 있었느냐 거의 입증이 불가능하죠. 그리고 그거는 북한 영공을 침투해서 거기서 뭐 사진이라도 찍어 오는 듯한 뭐 사진기도 떼고 가기는 했습니다만 사실은 어떤 심해적 요인이 있기 때문에 북한과 공모 내지는 통모를 했을 거라고 상상하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외환 유치는 구성 요건상 문제가 좀 있었던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일반 이적죄로 기소가 됐어요. 일반 이적죄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는 거죠. 이 경우에는 이제 다른 나라의 군사상 이익을 위해서 한 행동이라기보다는 우리나라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는 행동을 한 건데 사실은 이거는 지금까지만 드러난 행위를 봐도 인정이 돼요. 왜냐하면 무인기에 뭐랄까 이게 무인기가 소리가 나면 잘 들키잖아요. 근데 그런 걸 다 뗐단 말이야.
왜? 거기에 이제 삐라 싣고 가서 뿌리라고. 그리고 그 군 장교들이 그렇게 반대했는데 적 레이더망이나 관측대기 아주 용이한 경로로 보냈어요. 무인기를. 일부러. 예. 일부러 이제 눈에 띄어서 격추당하라고 보낸 예. 거야. 거의. 아. 그 우리의 군사상 이익을 해야 할 목적인 게 드러나죠. 행동에서. 그래서 일반 이적죄로 기소가 됐죠. 그래서 정말 뭐랄까 해서는 국군 통수권자로서 할 수 없는 짓을 한 건데 더 큰 의미는 어쨌든 1월 18일 날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될 걱정은 안 해도 된다. 아, 그게 진짜 많은 분들의 걱정이었는데 그건 걱정 안 해도 된다. 이제 봐야 되는 거죠. 대한민국이 그 남북 분단 이후에 일반 이적죄라는 걸로 기소된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지 모르겠네요. 거의 없어요. 5손가락 안 되지 않을까. 뭐 한번 통계를 봐야 되겠지만 그런 정도로 참 아마 특검도 굉장히 법리 이 구성 요건을 따질 때 이제 고심을 많이 했겠죠. 우리가 정말 황당한 게 북한이 전략적 인내를 하는 걸 우리가 보다니 뭐 이런 거잖아요. 여인영 그 메모에도 그렇고 노상원 뭐 기타 여러 가지 지금까지 드러난 걸 보면 전부 북의 그 최고 존엄이 화낼 그 장소들이잖아요. 보면 뭐 자기들이 진짜 좋아하는 또는 자기 뭐 부모님에 대한 뭐 성지 뭐 자기 도발을 입장에서 유도하는 뭐 그런 데서 다 분노를 유발하는 예. 데를 딱딱딱 집어서 있는 거잖아요. 작년 11월 11일인가 날짜는 정확치 않은데 제가 이제 국회 내란 그 증인 내란이 아니었죠. 그때는 내란 나기 전에 그 명태균 플러스 알파로 증인을 나갔을 때 제 뒷자리에 여인영 씨가 있었어요. 그 계속 폰에 메모를 해요. 그러면서 수거 명단 XX 막 그 뭐 쌍시옷으로 막 하면서 투덜거리고 의원님들이 뭐 질문하면 계속 그래요. 제가 하도 그 투덜거려서 손 들고 좀 얘기할까 고민도 했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정말 끔찍한 게 그 뒤에 바로 12.3이잖아요. 그때 이런 거 막 하면서 속으로 그랬을 거 아니에요. 의원님들 막 질문하고 그럴 때 자식들 말이야 며칠만 기다려 내 손 안에 다 죽었어 뭐 이런 식의 그걸 거 아니에요. 그렇네요. 야. 정말 아찔했던 게 북에서 조금이라도 어떤 대응이 있었다면 정말 이건 우리 온 국민을 볼모로 잡고 무슨 옛날 북풍은 뭐 약간 짜고 치는 고스톱 같은 그런 느낌이었었잖아요. 여러 밝혀진 걸로 보면. 그런데 이건 진짜 도박이었잖아요. 만약에 진짜 조금이라도 뭐 대응이 있었다면 우리 국민이 다 그냥 희생이 될 뻔한 끔찍한 일. 그러니까 더 엄벌해야 되는 사건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신용환 교수님 그 위원장님 또 그 내란 특검 참고인 조사 받으러 가셨었는데 그때 그 내용은 지금 보시기엔 내란 특검 수사가 좀 진행된 게 있습니까? 네. 그때 아무래도 좀 내용을 말하기가 어렵다고 하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 지금 현재 엊그제 공개된 거예요. 제가 조사 받은 거. 완전 1등 공신이시네요. 그 조사 받은 내용은 제가 방송에서 단 한 번도 어떤 거든 얘기를 안 드렸는데 엊그제 오픈이 됐어요. 그래서 진도가 나가고 있다. 다소 느린 느낌이지만 그건 어차피 최종 종착점으로 갈 때 될 중요한 내용들이라서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윤석열 씨, 김건희 씨 관련된 부분인 내란과 직결되는 부분. 왜냐면 또 오늘 나온 또 추가 보도가 박성재 전 장관 관련해서도 지금 계엄 문건을 검사를 시켜가지고는 심지어 계엄 해제인 12월 4일 날 쓰게 했고 그거를 삼청동 안가회동에서 봤다라고 하는 의혹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정도 내용이 나오는데 어떻게 좀 첫 번째 구속영장이 기각됐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건 어떻게 보셨어요? 그게 이제 사실관계가 조금 더 확인이 돼야 될 텐데 그 부분이 충분히 직권남용으로 의율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내용을 이제 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라고 시켰다는 거 아니에요? 박성재 장관이. 그러면 법무부 장관의 지시를 받고 하기 싫어 죽겠는데 이건 누가 봐도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비상계엄인데 그걸 정당하다, 근거가 있다라는 말도 안 되는 억지 논리를 짜내야 되는 사람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의무 없는 일을 시킨 거지. 그래서 그 부분이 그 직접 작성한 당사자까지 그리고 이제
지시가 내려간 계통이 확인되면 직권남용죄로 재청구할 때 범죄 사실에 포함될 수 있을 거고 그 12월 4일에 안가에서 있었던 모임에 그 문건을 가져갔느냐 예. 가능성도 있죠 충분히. 근데 그게 확인되면 그 12월 4일 날 안가 회동은 완전히 성격이 바뀌는 거죠. 근데 문제가 그 문건을 박성재 장관이 가져갔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거기서 무슨 얘기를 나눴느냐, 다른 참석자들이 어떤 얘기를 했느냐, 이게 그 확인되기가 대단히 어려울 거예요. 누군가 한 명 양심 선언을 하지 않으면 그 부분은 근데 누가 가져갔을까? 그게 원래 4인 말고 벼슬로 따지면 약간 균형이 안 맞는 또 한 명의 참석자가 있었단 말이에요. 한선아, 예. 한정화. 한정화, 예. 당시 비서관. 예. 다른 사람은 다 급이 맞아. 예. 근데 이제 한정화 비서관은 벼슬이 낮죠. 근데 그 모임에 참석한 이유가 뭐겠느냐? 그럼 혹시 박성재 장관은 먼저 출발을 하고 아니면 따로 출발을 하고 그 작성된 문건을 들고 갔던 것이냐. 법률비서관이었죠 그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업무적으로도 맞아요. 예. 사실은. 왜 뜬금없이 거길 갔느냐에 대한 그렇지. 해설이 될 수 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을 확인해 봐야겠죠. 지금 많이 이제 보강이 됐잖아요. 여러 증거들이. 우리가 심정적으로 보면 뭐 이건 어마어마한 내란에 직결돼 있는 거로 일반인들은 그렇게 인식을 하지만 첫 번째 이제 기각될 때 보면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하나죠.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그러니까요. 네. 그러면 이렇게 이제 많은 증거들을 보강을 해서 2차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 어떨까? 예. 이번에도 역시나 뚜껑 보고 또 놀라게 생긴 거죠. 뭐냐면 이 재판부가 계속되는 한 이 위법성에 대한 인식에서 강력히 블로킹할 사유가 있잖아요. 예. 계속 통상의 업무라고 하면서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그러면 이것도 그러면 통상의 업무냐? 또 이제 그렇게 따져보겠죠. 위법성의 인식으로 블로킹을 여러 사람을 쳐서 여러 사람이 기각이 된 거예요. 예. 그 정점에는 조희대 대법원이 그날 밤에 회의한 게 나오잖아요. 00시 33분 기사가 나오잖아요. 조선일보 기사 나오고 하는 것들. 그래서 그 본인들 법원이 회의한 것도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고 통상 업무다. 이 논리로 가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어느 정도를 앵간히 보강해서 청구를 해도 이들이 또 블로킹할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의구심이 있는 거죠, 국민들이. 그렇게 따지면 내일 이제 조태용 전 국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있는데 심지어 거기가 지금 박성재 전 장관 1차 구속영장을 기각했던 재판부거든요. 그러면 어렵다 이렇게 봐야 이 사람도 될까요? 또 통상의 업무다라고 국정원의 원래 업무가 그런 거다 또 이럴 거 알 거 아니에요? 위법에 대한 인식이 없었고 통상 업무다라는 주장을 할 수도 있다. 네. 원래 영장 재판 결과 예측하기가 제일 힘들어요. 그러니까 최종적인 뭐 1심이라도 유무죄 판단은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데 영장은 이게 나올지 기각이 될지 뭐 이른바 아직도 원님 재판 성격이 강해서 예측이 참 힘든데 그냥 도주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는 사유로 기각되면 그러려니 해요. 아니, 그것도 뭐 물론 말도 안 되는 분개해야 될 상황이 있습니다만 이거는 위법성의 인식을 문제 삼으면 이게 죄가 안 된다는 취지로 기각을 한 건데. 그렇죠. 사실 본건에 가서 이건 정말 이해하기 어려워요, 진짜. 진짜 아마 내일 모레 정도의 결과가 나올 텐데 내일 실질심사를 하니까 정말 그게 또 기각이 그러한 사유라면 법원에 대해서 좀 우리가 좀 더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되겠다. 그런 판단이 이어지면 이거 비상계엄이 뭐가 잘못된 거야? 뭐 이런 취지인데 이게 말이 돼요? 12월 3일이 곧 다가오는데 아직도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어젠가 오늘인가 뭐 하도 저도 뉴스를 많이 보고 헷갈리는데 조기용 그 복지부 장관 전 복지부 장관을 아마 불렀죠. 예, 지난주에 한덕수 재판에서. 네, 지난주였나요? 예. 그 제가 이제 그분하고 일을 같이 했어요. 같은 사무실에서. 근데 그분은 이렇게 막 어떤 잔머리를 해서 거짓말을 하고 이런 성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인에 대한 뭐 방어 차원은 제가 그것까지는 모르겠고 일반적인 거에 대해서는 그래도 꽤 정확하게는 얘기할 사람이거든요. 평소 성격으로. 예.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도
그날 국무회의 자리에 있었던 얘기에서 아마 송미령 장관은 지금도 하고 있으니까 꽤 그래도 객관적인 얘기를 할 것 같고 그런 것들을 참작해보면 분명히 이게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맞을 건데 참 답답합니다. 주경 장관은 근데 본인도 피해자란 주장을 하셔가지고 재판장한테 혼났던 예, 부분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기도 혼나던데 보니까 박상우 장관인가 그분도 제가 두 분 헷갈렸네요. 죄송합니다. 예. 그리고 아까 주말 사이에 좀 진행됐다라고 하는 특검 이슈가 혹시 그 노상원 수첩과 관련돼 있는 부분이라고 저희가 이해하면 될까요? 해독이 됐다라고 나와가지고 이게 아마 윤석열 기소까지 쭉 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하던데 이게 한번 날짜를 잘 보자고요. 9월 12일 날 김건희가 어자에 앉죠. 용상에 앉잖아요. 9월 12일. 9월 21일 날 이재명 당시 대표님 국회 통과를 합니다. 체포동의안. 9월 26일 날 기각이 돼요. 법원에서. 극적으로 기각이 돼요. 자, 9월 12일 날 용상에 앉고 어자에 앉을 때 뭐를 했겠어요? 야, 이제 이재명 대표만 제거하면 완벽하게 이제 뭐가 되는구나라는 심리가 있었겠죠. 어자에 앉을 때. 그랬는데 기각이 돼버렸어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나느냐? 10월에 더 늦춰서는 안 되겠다 이거 하니까 2023년 10월에 대장 7명 중에 6명을 동시에 교체를 해버려요. 그래서 지금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그분하고도 국회에서 2번인가 3번인가 있었는데 뒤에서 계속 어프어프 한숨만 쉬는데 과연 이런 모습이 대한민국 그래도 국민들이 육군참모총장 하면 대한민국 국방의 최선봉에서 막 모든 거를 다 막을 것 같은 느낌으로 봤는데 참 정말 한숨밖에 안 났어요. 저도. 그때 다 바꾸고 그 다음 달 11월 달에 또 여러 현상들이 있어요. 11월에 뭐 자승 스님이 입적을 하질 않나 뭐 여러 이제 막 놀라운 일들이 생겨요. 그때 11월에 지금 여인영 그다음에 뭐 특전사 막 그때 교체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노상원 수첩이 2023년 10월 경우로 그게 보여지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거기에 대장 인사가 딱 써져 있잖아요. 거기 써져 있는 사람 다 승진했습니다. 시간만 차이가 있고. 그래서 내란의 시점이 어느 쯤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정확하게 내란을 결심한 건 9월 26일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재명 대표님 법원에 기각했어요. 그러면 김건희 씨가 어자에 앉은 것도 다 그 어떤 연속선에 있다는 말씀으로 이해하시는 건가요? 이렇게만 제거하면 완전히 우리가 장기 집권할 수 있다. 어자에 앉는 그 해프닝이 아니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내란 특검이 사초를 쓰는 심정으로 밝힌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들이 더 명확하게 공소장이라든지 나중에 재판 결과로 기록되면 좋겠네요. 하여튼 내란 특검의 조사 받을 때 그런 부분도 왜냐하면 이 시점은 왜 중요하냐면 이들이 거짓말한 게 있잖아요. 국회가 뭐를 안 해주고 뭐 그랬죠. 뭐 이거랑 이제 앞뒤 관계, 선후 관계를 보는 건데 제가 농담드리면 평소에 내란에 대한 그게 평소에 박혀 있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마음에 안 들면 정상적인 어떤 타협과 대화, 협상 이런 걸로 하는 분이 아니란 말이죠. 하는 사람이 그냥 쓸어버려 이걸 거의 일상생활화였기 때문에. 마인드셋 자체가 그렇게 형성이 돼 있다. 23년부터 준비해 왔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좀 차원이 다른 이야기라는 생각이 드네요. 공소 사실이 좀 입증이 잘 돼가지고 남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윤석열 씨 지금 영치금도 화제였는데 아니 이 영치금은 통상 그 구치소 안에서 뭘 사 먹거나 혹은 뭐 자기 복지 비용으로 쓰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를 치료비와 변호사비로 썼다라고 알려져 있다고 하던데 이럴 수도 있습니까? 보통 그 이제 수감 시설 안에 있으면 국가에서 밥을 주잖아요. 먹이고 입히고 하는데, 근데 이제 거기 보면 조금 반찬 같은 거를 사식이라고 하죠. 이제 조금 더 놓고 먹기 위한 용도로 주로 영치금이 쓰이죠. 그런데 그게 이제 몇만 원, 몇십만 원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6억 5천을 받았다는 거잖아 지금. 이거는 단순히 영치금이 아니고 사실은 기부금품을 모집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기부금품을 모집한 거지. 신박하죠. 6억 5천이나 되는데. 근데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면 아무나 언제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그게 절차가 있단 말이에요. 법에서 정한. 정치인들은 특히나 그게 제한적이지 않습니까? 아니, 그렇죠. 규제도 뭐, 많이 받고. 아니 정치인은 정치자금법에 문제가 예. 있는 거고 정치인이 아니더라도 기부금품 모집을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아, 이 100일 동안 6억 5천이면 정말 많은 예. 금액인데.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보기엔 그 지금 일요일마다 광화문에 길 막아놓고 뭐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 그래서 예배 본다고 하는데 사실은 예배는 교회에서 봐야 되는 건데 매 주말마다 거기 대로를 그냥 막아놓고 자기 집처럼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돈도 걷잖아요. 이것부터 잘못된 거예요. 이것도 제가 보기엔 기부금품 모집에 관한 법률 위반이야 이게. 근데 그 사람들은 그 목사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이게 헌금이라고 헌금은 교회에서 걷어야지 왜 길에서 걷어. 근데 영치금도 저는 똑같다고 봐요. 네. 이거는 기부금품의 모집이에요 사실은. 이게 뭔가 꼼수로 생각지도 못했던 방식으로 제도가 작동하고 있어서 개정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아니 지금 있는 법으로도 이게 충분히 제재가 됩니까? 제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아마 저 농담드리면 지금 윤 물어보면 오래 있어야 되겠네요. 최고의 재테크를 하고 있는데 코스피 4,200 넘는 시대에 저 자기 연봉에 지금 2.5배가 넘어갔죠. 수익률로 대한민국 압도적 1등이네 현재. 참 정말 답답하고 한심한 얘기죠. 아니 원래 영치금 받으면 그거 갖고 뭐 깻잎, 김 이런 거 사 먹는 거거든요. 예. 6억 5천만 원어치 깻잎하고 김 사 먹으려면 한 몇백 년 살아도 다 못 쓸 것 같은데 그거. 그래서 계속 저 길게 있으면 영치금 많이 받겠네. 네, 밥 투정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정작 그런 거 안 하고 다른 데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모로 좀 재밌는 포인트라는 생각이 드는데 많은 감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끝내야 될 것 같은데 이번 주에 저희가 좀 3특검 쟁점으로 볼만한 사안을 마무리 말씀으로 해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일단 그 내란 특검에서는 이제 몇 가지 그 노상원 거 하고 그다음에 검찰 이제 엊그제 박선원 의원 등등 이제 말씀하셨지만 정보위는 원래 비공개잖아요. 일부 이제 오픈하셨잖아요. 전화한 거 방첩사하고. 그렇죠. 검찰과 그 얘기는 이제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이제 검찰이 과연 사전에 인지했느냐 이 부분에 직접적인 이제 증거들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포인트가 이제 가장 크겠죠. 내란에서는. 검찰 수사와 관련된. 김건희 특검에서는 이제 워낙 반개 격가지로 나와 있는 게 많다 보니까 마구 헷갈려요. 심지어 남녀 상렬지사 비슷한 어떤 그런 느낌의 것까지 막 나와 있어서 헷갈리는데 본류 원래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거 뭐 양평이라든지 뭐 여러 있잖아요. 본질적인 거 그 부분에 좀 집중해서 마무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최상병 특검을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아요. 최상병 특검은 다른 특검보다 수사 활동 기한이 얼마 안 남아 있죠. 그렇죠. 어떡할 거야 도대체. 아니 어떡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일 윤석열 씨 나온다고는 하던데요. 윤석열 씨 기소까지 가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아니 근데 기소를 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게 공소유지가 되는 기소여야 할 텐데 지난번에 여러 명을 영장 청구했다가 우르르 기각된 거로 봐서 이게 공소유지가 가능할 정도로 지금 수사가 되어 있나 수사 기록이 탄탄하게 된 건가가 좀 의심스러워요. 그래서 최상병 특검이 조금 걱정스럽습니다. 네. 끝으로 한동훈 전 대표가 계속해서 오늘도 페이스북을 엄청 쓰고 있다라고 하는 저희 제작진의 속보 전달이 있었어요.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는 물 들어올 때 노적을 하고 지금 열심히 젓고 있는 건데 효과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그렇다라는 소식과 함께 저희가 또 계속 다뤄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는 광고 안내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보험을 어떻게 가입하셨나요? 대부분의 보험은 전문 설계사가 아닌 가족이나 친척 등을 통해 묻지마식으로 가입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렇다 보니 꼭 필요한 보장들이 포함되었는지 지금 내가 보험료를 얼마나 내고 있는지 적정한 수준인지 모르시는 경우가 태반인데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전문 보험 클리닉 업체 더 착한 보험을 소개해드립니다.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보험료 나가는 게 부담
부담스러우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럴 때 보험료는 줄이고 보장은 유지하는 방법도 있다고 하니까요. 상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담 예약은 대표번호 1644-1236 010-7612-3303으로 연락 주시거나 24시간 언제든지 문자 카톡 남겨주시면 확인 후 연락드리고 있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오후 5시에 여의도 박장대소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방송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사인이 만드는 정치 라이브 김은지의 뉴스인 매주